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찬란한 독신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둘이 사는 것보다 화려하게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들었던 말이라서 저는 그 말이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서점에서 같은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평소 책이라면 잡지조차 읽는 걸 본 적 없는 어머니셨는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이 책 얘기를 접하고 본인 마음에 쏙 들어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말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화려한 독신을 꿈꾸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결정한 어머니는 지독한 시댁 생활과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숨도 본인 마음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어머니는 늘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구박받는 그 장면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그저 그게 무섭기만 했었는데 어린 딸아이 앞에서 심한 말을 듣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어른이 된 지금 그게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결심하셨대요. 이런 집구석, 또 이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요. 가난해서 굶더라도 속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결심한 엄마는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시고 저만 데리고 그 집을 나오셨는데 그때 만약 저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의 홀로 서기가 조금은 수월했을 텐데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내 아빠나 네 할머니가 널 얼마나 구박했겠니? 네가 아들이었다면 또 몰라. 계집애라고 얼마나 함부로 했는데 나까지 없었어 봐. 그러니까 넌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해라. 네, 알겠어요. 근데 그 말 지금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귀에 닳겠다. 호호, 그랬니? 난 또 내가 까먹을까봐 그러지. 그렇다고 엄마가 공치사 하겠다는 건 아닌데 까먹지 말라고. 그게 그 말 같은데 아무튼 나 엄마한테 엄청 잘할 거니까 이제 그 말 그만해.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는 기다리기만 해. 알겠지? 저는 세뇌인지 아니면 철이 들어서인지 그런 엄마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 빠지지 않고 반장을 했었죠. 반장이라는 게 결국엔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어릴 때부터 따르는 친구가 많았어요. 저와 헤어진 전 남편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고요. 어릴 때부터 유독 뚱뚱해서 놀림을 받는 아이였는데 제가 반장으로서 남편을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주었더니 그 뒤로 저에게 완전히 빠져서 저를 졸졸 따라다녔고 처음 몇 번은 고마워서 그러나 싶어 같이 놀기도 했는데 나중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몇 달 후 남편은 이사를 가게 됐다며 저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저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원하던 디자인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하루하루가 마냥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다 어떤 잘생긴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선배, 동료, 팀장님까지. 갑자기 다가온 남자의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 그 남자 입에서 제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선영아, 너 곽선영 맞지? 네, 맞는데.
나야, 최강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근데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난 좀 많이 변했지, 뭐. 네가 강민이라고? 그 최강민? 그래, 내가 그때는 뚱뚱했잖아. 어머, 정말 너야? 어머, 어머, 웬일이니? 너 정말 못 알아보겠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났지? 어떻게 날 바로 알아봤어? 말했잖아. 너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리고 내 첫사랑인데 내가 널 어떻게 잊냐? 뭐, 첫사랑?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랐죠. 그리고 어느새 남편과 남편 친구들까지 합석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외모가 많이 변해서일까요? 저는 자꾸만 남편에게 눈이 갔어요. 그 후 남편과 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움직였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만나자고 대시를 하더군요. 저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연애는 지금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는데요. 제가 첫사랑이었다는 남편은 저를 그야말로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며 저를 아껴줬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나 동료들도 생겨날 정도였는데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빠져들었죠. 그렇게 거의 매일 만나면서 1년의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니 초라하게 사는 건 싫다던 엄마는 당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저의 결혼을 바라셨고 곧이어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어린 시절 인연이 있어 그런지 아빠가 없는 점도 개의치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별 탈 없이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한두 번은 크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와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고 그쯤 되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잘 맞는데 결혼하면 무조건 잘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스튜디오 웨딩 촬영이 있는 전날이었는데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온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자기야, 자기 얼굴 왜 그래? 누구랑 싸웠어? 아이씨, 이게 나 최민영 덕분이야. 그 계집애가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손을 좀 보러 갔는데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가만 보니까 둘이 똑같더라고. 서로 뒤에서 맞바람 피우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데 이 기집애가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말한 거 있지. 뭐, 민영이 걔는 어릴 때도 그렇게 양다리 걸치다 한 번씩 사다를 내더니 어떻게 아직까지 그래?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그럼 그 남자랑 싸웠어? 아니, 남자 새끼가 여자를 때린다는 게 용서가 안 돼서 내가 먼저 겁을 주긴 했지. 근데 그놈이 먼저 주먹을 날리더라고. 그럼 어떡해? 싸워야지. 근데 나도 남잔데 들어보니까 그놈이 열받을 만하긴 하더라고. 뭐 수습은 대충 하고 왔는데 그 기집애가 문제지.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건지. 내 동생이지만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야. 이렇듯 시댁엔 종종 남자 문제를 일으키는 시누이가 있었어요. 나름 막내라고 집에서 이쁨을 받는 존재였는데 예쁘장한 외모를 믿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개발은 난 못 준다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못 고치는데.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 역시도 이젠 한 가족이 될 사이라 그런지 은근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살갑고 또 애교도 많은 성격이라 그런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예비 가족인 저에게는 참 잘했는데요. 형제가 없던 저에게 마치 친동생처럼 언니, 언니 하며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걱정되니까 양다리 걸치는 건 하지 말라고 몇 번 좋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통했는지 그 후로는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젠 남편과 또 시댁 식구들과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는데 제가 결혼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무렵 시댁은 또 한 번 시누이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사 내가 너 언제고 사고 칠 줄 알았어. 아직 나이도 어린 게 덜컥 애를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 이제 고작 23살인데 그 애를 낳을 거야?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연히 낳아야지. 나 결혼할 거야. 뭐, 결혼 같은 소리 하네. 또 어떤 놈을 만나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쳐. 이놈의 기집애. 오늘 너랑 나랑 그냥 확 죽자. 이리 와. 싫어. 죽으려면 엄마 혼자 죽어. 뭐야? 엄마. 진정해. 최민영, 너 나가. 저건 요즘 좀 잠잠한가 했더니 아우, 진짜. 아가씨,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요. 어차피 오늘은 여기 있어봤자 부모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힘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속도 위반이라는 대형 사고를 친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신혼집에 왔고 눈물 콧물 흘리며 절절한 시누이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올케인 제가 듣기엔 애 아빠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연애처럼 들리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누이는 부모님이 반대해도 아이를 지키고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미래의 시매부를 만났는데 시누이와 비슷한 나이라 어리다는 것만 빼면 그래도 성실하게 보여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얼떨결에 시누이의 지원군이 됐어요. 시누이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의 임신 때문에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 틈틈이 찾아가 마음을 풀어드리고 시누이의 진심도 전하며 지원군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아니, 그 기집애가 이제 2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잖아요. 아이가 없다면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마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한테는 마냥 어린애 같고 걱정스럽긴 하겠지만 저렇게 의지가 강한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러다 덜컥 혼인신고 먼저 하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그 기집애가 허락 안 해주면 도망간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는 비슷해도 아가씨보다 그 남자가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보여서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아가씨 만났던 남자들 거진 다 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던 걸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불러서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가서 반대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늦지 않기엔 벌써 애까지 가졌는데 이미 왕창 늦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명인데. 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예비 사위를 당신 집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말처럼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긴 하셨는데 정말
마지못해라는 말이 맞는 게 신우이가 나 우리 여보랑 결혼 못하게 되면 그냥 한강 다리 가서 확 뛰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줘. 나 우리 여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라며 어린애처럼 떼를 썼었고 아무리 지원군 노릇을 하던 저도 그때는 좀 민망해서 말리지도 못했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그 방법이 잘 먹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신우이는 결국엔 그 방법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더군요. 비록 양가의 도움을 다 받아도 투룸 빌라 전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이 뭔지 신우이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과정이 어쨌든 더는 신우이가 철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신우이가 결혼 후 7개월 만에 딸아이를 출산했고 변변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 저를 많이 의지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태어난 당신 손주는 예뻐하셨지만 애는 봐줄 수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고 결혼 전부터 아이를 좋아하던 저는 이번에도 얼떨결에 신우이를 돕게 됐어요. 언니, 저 진짜 애 낳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죽을 것 같아요. 원래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잘 모르죠. 저는 아직 아기가 없잖아요. 언니, 진짜 부러워요. 애 낳으면 씻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잠을 못 자요. 정말 이러다가는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아요. 애도 하나도 안 예쁘고 거울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게 저 맨날 울잖아요. 저 피부 다 망가진 거 보이죠? 그러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가씨가 엄마인걸. 그러지 말고 언니가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니, 저 좀 살려줘요. 저도 언니 애 낳으면 똑같이 할게요. 네, 언니, 퇴근하고 오면 애랑 언니 집에 있기만 해주세요. 네, 저희 집에 있다고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어른들이 애 하나를 보는데 훨씬 다르죠. 그리고 어쩐지 거기 있으면 밥다운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도와줄 거라고 큰 소리 친 거 알죠? 근데 그냥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깐 가 있는 정도면 어머니도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아영이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예뻐만 해요. 아마 저 거기 가면 집에 갈 때까지 잔소리할 거예요. 그건 도움받는 게 아니고 벌 받으러 가는 거죠. 게다가 밥은 눈칫밥일 거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저 좀 살려줘요. 오빠도 우리 아영이 엄청 예뻐해서 좋다고 할 텐데. 그래요. 그럼 나도 경험이 없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그렇게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조카라 그런지 아영이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영이를 매일 보다 보면 남편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를 했었죠. 그렇게 저는 낮에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서는 신우이와 함께 조카를 돌봤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내내 저희 집에 있다가 시댁 형부가 퇴근하면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매일 퇴근하고 쉬지 못하고 조카 아이를 돌보니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물거리는 조카가 예뻐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싫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보 엄마들이 겪는 실수를 저는 미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았죠. 그랬더니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생각하며
저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하는 행동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며 저를 말렸고 저희 엄마도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셨는데요. 이거사 원래 애 봐주는 공은 없는 거야. 그렇게 애가 좋으면 너희 애를 가지면 되지. 그런데 그건 아직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부담스럽대. 그럼 네 신우는 돈이 썩어나서 애부터 가졌냐? 다 부모 욕심이지. 욕심 내려놓고 키우면 요즘처럼 애 낳기 좋은 세상이 없더라. 예방접종도 공짜에, 육아지원금에, 나라도 귀에 있으면 낳고 싶다. 고모, 엄마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너희를 낳아. 나도 내 딸이 낳은 손주 좀 안아보자. 나도 그러고 싶지. 기회 봐서 그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사실 조카를 보면 볼수록 저는 애 욕심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퇴근한 남편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조카를 안고 놀 때면 조카 아이가 저희 아이였다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영이 너무 예쁘지. 가만 보니까 자기도 애기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난 사실 이렇게 좋을지 몰랐거든. 근데 퇴근하면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다가도 자꾸 생각나네. 핏줄이라 그런가. 뭐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도 그냥 아이 빨리 가질까? 자기가 부담 느끼는 거 알지만 나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 아이 갖고 싶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민영이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천천히 갖자. 우리야말로 급할 거 있어. 왜? 이왕 낳을 거면 빨리 낳는 게 좋지. 아영이랑 나이도 비슷해야 같이 놀고. 그리고 우리가 낳겠는데 아가씨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도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알다시피 민영이가 도움 청할 곳이 우리밖에 없는데 그 기집애가 엄마 노릇을 하면 얼마나 할 거야. 난 아영이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애를 좀 천천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직 젊잖아. 천천히 갖자.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조카가 예쁜 건 사실이었지만 조카는 조카이고 조카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신우이가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다는 말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기에 남편에게 더는 아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이는 부부가 서로 원해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편이랑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한번 빈정상하니 예전처럼 신우이와 조카를 돌볼 수 없더군요. 그리고 그쯤부터는 신우이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신우이는 자기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고 저희 집에 오면 아이는 방치한 채 핸드폰만 쳐다봤는데 나중엔 제가 뭐 하는 건가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났는데 조카 아이가 돌이 되어갈 무렵 아가씨는 뜬금없이 저에게 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 사진에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했는데 그 순간 그냥 신우이가 장난친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뒷감당도 못하고 자칭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신우이는 덜컥 둘째를 가진 게 맞았고 저는 고스란히 제가 그걸 다 떠안을까봐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이라는 게 뭔지 제가 손을 떼면 제대로 케어도 받지 못할 조카, 아이가 신경이 쓰였어요. 조카 아이는 아토피도 있고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금방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가는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신우이가 다시 임산부 몸이 되었으니 조카 아이가 방치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고 저는 조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신우이는 제 속도 모르고 그 뒤부터는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듯 신우이는 매일 자기 친정처럼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졌고 냉장고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정색하고 뭐라고 하면 또다시 울면서 자기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또 금방 꼬랑지를 내리곤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태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나중엔 SNS에는 그렇게 자기 딸 자랑을 하면서 정작 옆에 있는 딸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니, 우는 아이한테 귀를 말고 화를 냈어요. 그만 좀 울어.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아빠를 닮았나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아가씨, 애기가 울 땐 왜 그런지부터 살펴야죠. 아영이는 뭐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아영이가 자꾸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는데 핸드폰만 하지 말고 아영이도 좀 보고 그래요. 어머, 언니, 여기는 언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미리미리 바닥 청소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내내 무거운 몸으로 애 보는데 여기 와서는 좀 쉬어야죠. 그래야 내일 또 애를 보는데. 아무튼 애 없는 언니가 뭘 알겠어요. 쩔쩔매며 부탁할 때는 언제고 신우이는 점점 뻔뻔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가뜩이나 변변하지 않은 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건 시간 문제였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는 저도 빡이 나더군요. 아가씨, 어쩌죠? 저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 미안해요.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 아가씨, 제가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내일 갈 것 같은데요. 어쩌죠? 저는 솔직히 통쾌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신우이가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은 언니 진짜 회식 맞아요? 우리 보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회사가 갑자기 야근에, 회식에, 출장까지 많아지고 솔직히 말해요. 언니, 우리 애국이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죠? 라며 화를 내는데 저도 당할 수만은 없으니 한 소리 했네요. 아가씨,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나도 내일이 먼저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혼자 애 보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좋다고 했지. 제가 전적으로 본다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아가씨 요즘은 저희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는 애도 봐야 하고 밥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저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집에 가는 건데 휴식 시간도 없잖아요. 어머,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이에요. 저희 아영이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사실은 계획이 있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도와주면 되는데 저는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기다리지 마시고 아가씨 오빠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집 말고 시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알았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언니 시간 될 때 도와주세요. 그럼 됐죠? 난 지금 몸도 무겁고 산후 우울증이라 힘든데 신우이는 끝까지 제 도움을 받을 생각인지 이젠 그 지겨운 레퍼토리를 또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자기 힘든 것만 어필하는 신우이를 모른 척했고 지금부터라도
제 뜻을 분명히 해야 나중에 둘째까지 떠안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임신을 한다면 신우이도 더는 저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일단은 남편과 잘 지내면서 아이를 갖자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곧 있으면 연휴라 여행이라도 가볼까 싶어 제주도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음 주 연휴잖아. 그때 민영이 태교 여행 가게. 아영이 좀 봐달라고 하네. 자기 괜찮지? 아니, 난 안 괜찮아. 나도 연휴라 자기랑 여행 가고 싶었단 말이야. 에이, 그랬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난 벌써 알겠다고 했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나야말로 어떡하냐? 동생이 그동안 힘들어서 태교 여행 간다는데 가지 말라고 해? 우리는 나중에 연차 맞춰서 가면 되잖아. 연휴면 뭐든 다 비쌀 텐데. 뭐 하러 그때 가? 난 싫어.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 혼자 아영이 보든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부탁해. 자기야, 자기 진짜 너무한다.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지금 자기 조카 아니라는 거냐? 자기도 아영이 예뻐하잖아. 그래서 빨리 애 갖고 싶다고 했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인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민영이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면 더 힘들어지잖아. 자기야말로 언제부터 그렇게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였어? 그럼 나는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조카 보면서 신우이 챙기는 나한테는 안 미안해? 자기도 알지. 요즘 아가씨 우리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그럼 자기야말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걔가 뭐 악감정으로 그래. 몸이 힘드니까 그때만이라도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난 이제 무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 안쓰러우면 이제부턴 자기가 자기 조카 봐. 그럼 되겠네. 난 연휴 동안 엄마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야, 치사하다. 그리고 난 남잔데 내가 애를 어떻게 보냐.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여행 갈 준비를 했어요. 원래였다면 모처럼 남편과 설레는 여행을 준비했을 텐데 상황이 제 뜻과 다르게 흐르니 짜증이 났어요. 먼저 선수 친 신우이도 미웠고요. 그래서 조카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신우이가 바라는 대로 황금 연휴에 엎어져서 애를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2박 3일 동안 조카를 돌봤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얼굴살이 쏙 빠져 있더군요. 그 나이대에 아이가 참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게다가 조카 아이는 낮잠 교육도 잘 되지 않아 아무리 졸려도 자려고 들지 않았는데 또 잠자리도 예민해서 한번 잠들어도 푹 자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남편도 시부모님도 육아에 학을 뗀 모양이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신우이는 그날 이후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다며 걸핏하면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외출하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며 당신은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며 저에게 SOS를 청하셨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렵게 거절을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애 못 봐준다고 큰 소리를 냈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혼난 신우이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애 보기 싫어서 꾀병 부린다며 서운하다고 악다구니를 쳤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임신 중이라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몸이 아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리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남편까지 꼴 보기 싫어졌죠. 그 후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려고 월차를 했어요. 제가 걱정이 됐는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선영 씨,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 해봐. 우리 언니가 얼마 전에 임신했는데 선영 씨랑 비슷한 것 같아서. 에이, 나는 아니야. 그리고 요즘 환절기잖아. 고작 1살 더 먹었다고 감기가 세게 왔나 봐. 걱정해줘서 고마워. 자기가 우리 남편보다 낫다. 내일은 출근할 거니까 우리 점심은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전화를 끊고 솔직히 가슴이 설렁거렸어요. 평소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긴 했지만 거의 1달 넘게 그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고 결과는 희미한 2줄이었어요. 처음엔 경험이 없어서 불량인가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글을 봤고 저는 그 뒤부터는 가슴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제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렸어요. 어머, 진짜 세상에 나. 그러고 보니 내가 예쁜 강아지가 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게 태몽이었나 보다. 축하해, 우리 딸. 나도 드디어 할머니가 됐네. 아직 몰라. 산부인과 가서 확실하게 검사해 봐야 할지. 근데 최서방이나 임신한 거 알면 기뻐할까? 아직은 애가 싫다고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기쁘지. 사내치고 제 자식 싫어하는 놈은 없어. 당장 전화해서 말하고 산부인과 가서 그 뭐냐 초음파 사진 찍어와. 세상에나 딸일까 아들일까. 엄마는 너무 기쁘다. 딸 수고했어. 저는 친정엄마의 축하를 받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고 금방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남편에게 마음이 상하고 말았어요. 결국 산부인과는 저 혼자 갔고 캄캄한 진료실에서 홀로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자기 존재를 저에게 알렸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커지고 이제 막 알게 된 제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이 커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 있으니 저에게 거기로 오라고 하더군요. 이미 목소리엔 기쁨이나 환희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시댁에 가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병원에 가봤니? 사진을 보니까 희미하던데 병원에서 임신이 확실하대. 엄마, 확실하다니까. 언니, 임신한 거 맞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이거 사.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선영아,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거봐, 이제 우리 아영이랑 곧 태어날 둘째 누가 봐줘? 언니는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덜컥 애를 가져요? 저는 어쩌라고?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애를 가졌는데 왜 아가씨랑 상의를 해요? 왜 애 낳고 애 둘 다 저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맡기는 게 아니고 좀 도와달라는 거죠. 저 SNS에 아동복 판매하는 걸로 사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요. 그동안도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언제는 상부상조 하자면서요.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가씨야말로 이젠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다. 민영이가 제 살 길 찾는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지금 그게 임신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여태 연락도 없다가 여기로 불러서 이게 뭐야? 진정해라. 우리도 너무 갑작스러워 놀라서 그랬다. 근데 선영아, 우리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 민영이 저건 철딱서니도 없고 대책도 없어서 그런다지만 너는 아니지 않니? 지금 다니는 직장도 너무 아깝고 꼬마들이 셋이나 있으면 집안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네가 이번에는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애는 또 가지면 되지. 참,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듣자 하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강민이 저거 우리 집 장남인데 우리 손주가 먼저지. 며느리, 시어머니 말 들을 거 없다. 잘했다, 아빠. 아빠야말로 편파적이게 안 돼. 아빠가 우리 애 봐줄 거야? 시끄러. 무대포처럼 사고 친 놈이 누군데. 지혜를 누구한테 맡기는데? 내 그동안은 며느리가 그래도 애를 좋아한다고 해서 별말 안 했다만 너 계속 밖으로 싸돌고 내 애들 여기 있는데 내가 너 언제고 한 소리 하려고 했어. 네 새끼 네가 키워. 안 그러면 전세를 얻어준 그 집 보증금 토해내라고. 보증금 토해내라고. 아빠, 여보, 하여간 저렇게 아들 딸을 차별해. 당신이 그러니까 민영이 저게 자꾸 엇나간다고 내가 말했죠. 민영이는 만삭이고 쟤는 이제 막 애를 가진 건데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겠냐고. 어머니, 왜 아까부터 자꾸 양보하라고 하세요? 저는 제 애 키울 거고요. 아가씨는 아가씨 애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나도 실망이다. 난 적어도 네가 우리 민영이를 친동생처럼 아껴준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서서 제 결혼시키자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너 임신했다고. 내 딸 나 몰라라 할 거라는 거야? 적어도 제 살길 궁리한다는데 도와줘야지 안 그러냐. 강민아? 엄마, 진정하세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자기야, 우리는 집에 가서 마저 얘기하자. 저는 솔직히 남편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 뜻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집에 들어와 안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누였어요. 그러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특히 자기 일밖에 모르는 시누이가 더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에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기다렸던 제가 임신을 하자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고 배려도 해주는데 정작 이 기쁨을 함께 해야 할 남편과는 그날 이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고 산부인과에 혼자 검진을 갈 때면 미혼모도 아닌데 자꾸만 주눅이 들었어요. 임신을 한 아내를 따라 산부인과에 온 남편을 볼 때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신 5개월이 되어갈 무렵 그쯤부터는 무슨 문제인지 자꾸만 하혈을 했고 배가 뭉쳤는데 병원에서는 조산기가 있다며 저에게 입원을 권했어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랑 상의도 하지 않고 사표를 썼다고 길길이 뛰었고 시어머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실하네. 낳아봤자 병원만 들락날락한다며 그냥 유산했으면 좋겠다는 막말을 하는데
그때부턴 가족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SNS에 아동복을 판다는 시누이는 사업이 제법 잘 되는 듯 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 아직 어린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기 자랑만 그렇게 하더군요. 어찌나 귀가 얇았는지 입원한 저를 찾아와 자기 명품 자랑, 돈 자랑하더니 자긴 바빠서 애 낳아도 도와줄 수 없다고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왔는데 때마침 친정 엄마가 병실에 도착해서 그런 시누이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밖에서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지금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딸은 직장 다니면서 그쪽 애 봐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라고? 바빠서 애 봐줄 수 없으니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내가 있는데 그쪽이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딱 봐도 한심해 보이는 게 그쪽에 키우기나 잘해요. 앞으로 내 딸 도움받지 말고 알겠어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사돈인데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죠. 어른이 어른답게 모르세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군 건 제가 아니라 언니가 먼저였어요. 언니가 저희 애 안 봐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애 가질 생각도 없는데 언니 혼자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요. 어디 할 말이 있으면 더 해봐요. 저희 엄마는 시누이가 사들고 온 바카스를 그대로 휴지통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깜짝 놀라서 할 말 없다며 그대로 내뺐는데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엄마, 속상하지? 미안.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러게 엄마가 애 봐준 거 고맙다고 했지. 미련한 것.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싶다. 강서방은 아직도 그래? 아니야. 이젠 아기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난 끝까지 애 싫다고 하면 그냥 이혼시킬까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말했지. 둘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고. 단 오죽할까. 엄마 딸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강서방이 끝까지 마음 바꾸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못 산다고 나왔을 거야. 자기도 많이 놀라서 그랬대. 아가씨도 처음엔 제 애들 때문에 난리치더니 애들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잘 살잖아. 이젠 다 괜찮아. 그래. 우리 손주가 복덩이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치, 우리 복덩아? 엄마는 태명이 없는 뱃속의 아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태명이라고 생각하고 복덩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이도 뱃속에서 이미 많은 걸 듣고 느끼는지 제가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는 스스로 세상에 나오는 걸 거부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드문데 아이 심장이 멈춘 것 같아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죄송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배는 불러 있는데 아이 심장은 멈췄다니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미 멈춘 심장인데 저는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저를 안아줬는데 이 모든 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 같았어요. 이게 다 자기랑 자기네 식구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 애 낳지 말자고 하니까 우리 애가 이런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싶겠어? 이제 어떡할 거야? 무슨 그런 억지를 부려. 처음부터 불안했잖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진정하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돼.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남들은 아이를 만나러 가는 분만실에 저는 아이를 보내야 했는데 그 후유증이 정말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서 한참이 지나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걱정과 답답함에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더는 못 봐주겠다며 핀잔을 주시기도 하셨죠. 아니, 나이도 젊은데 유산할 수도 있지. 유산했다고 세상이 끝났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곧 있으면 제사인데 너 계속 그렇게 넋 놓고 있을 거야? 이젠 회사도 안 다니는데 양식과 제사 준비 도와야지. 그러지 말고 얼른 훌을 털고 일어나. 시어머니는 제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를 쪼아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온갖 정이 떨어져 꼼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시누이가 정신이 번쩍 들게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날은 친정 엄마가 제 걱정이 너무 된다며 친정으로 불러 저에게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던 날이었는데 엄마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들어가지도 않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다가 체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약국에서 약을 먹고 힘들게 집에 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그것도 시누이의 두 아이와 함께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민영이가 제주도에 급하게 촬영이 있어서 갔는데 아영이가 독감이라네. 갑자기 애 봐줄 사람도 없고 딱 3일만 부탁한다고 해서 어차피 자기 회사 휴가도 없고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애들 좀 봐라. 뭐, 애를 보라고? 게다가 독감에 걸린 애를 나보고 챙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독감 옮을까봐 엄마랑 아버지도 안 된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하는 와중에 아픈 애 때문에 불러들여 아픈 애를 맡기는 민영이 속은 어떻게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가 좀 도와줘. 자기 애들 좋아하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바쁜 숨을 팍팍 내면서 황당한 소리를 짓거렸는데요. 언니, 저 지금 신상 옷 찍느라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된 건 어쩌면 하늘에서 저희 애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아이, 잃어서 슬픈 마음, 저희 아이들 돌보면서 치유한다고 생각하고 3일만 부탁해요. 내가 또 이런 부탁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 일하느라 앞으론 전화 못 받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톡 보내요. 그럼 끊을게요. 시누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 잃고 슬픔에 빠진 저에게 자기 애들을 치유처럼 보라니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이 남편은 제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기는 다시 회사에 갈 채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작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나가는 길에 애들도 데리고 나가. 애당초 자기가 볼 것도 아니면서 애들을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오라고 하냐고. 다들 그러고 살아. 일하다가도 애 아프다고 전화 오면 조퇴하고 뛰어가는 게 엄마라고. 자기는 엄마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자기가 싫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몸이 아픈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유산하면 뭐 다 그러냐? 유산이 뭐 벼슬이야. 솔직히 이젠 돈도 못 버는데 집에 도움이 좀 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됐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이혼하자. 난 능력도 없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내 식구들한테는 야박한 너랑은 더는 못 살겠어. 어차피 우리 가진 거 이 집 보증금이 다니까 똑같이 나누고 깨끗하게 헤어져.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유산이 벼슬이냐고? 내 눈엔 내가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안 보이냐? 넌 우리 애보다 내 동생 애가 더 중요하지. 그래, 이혼해. 사실 나도 우리 애 포기하자고 할 때부터 너랑 살기 싫었어. 좋아. 근데
지금 내 동생이 일하러 간 것 같지? 촬영. 웃기고 있네.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의 SNS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마음이 불안정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거든요. 분명 고모부 손이 아닌데 다정한 부부라는 해시태그에 운전 중 맞잡은 손이 있었고 종종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며 호텔이나 와인바에 있는 사진을 피드에 올리곤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신우이는 몰랐던 거예요. 뭐 대놓고 남자 얼굴을 찍어서 올린 건 아니지만 체격이나 머리 스타일 등으로 봐서는 절대 맞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아마도 신우이는 가족 중에 SNS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설정이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신우이는 SNS라는 세상에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이들도 똑 부러지게 키우고 있는 성공한 커리어우먼 행세를 하고 있었고 분명 제주도 출장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 SNS에 들어갔는데 바다에서 다정하게 놀고 있는 신우이 사진이 때마침 올라와 있더군요. 제 남편이라고 어떤 훤칠한 남자 뒷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지애들은 독감에 걸렸는데도 내팽개치고 가짜 남편이랑 행복한 부부 행세하러 간 것도 출장이냐? 이걸 고모부가 알면 뭐라고 할까? 애당초 친 남편도 있는데 왜 당신한테 애를 맡겨? 이 사진 다 뭐야? 이 남자는 누군데? 누구긴 내 동생이 돈 번다는 핑계로 바람 피우는 가짜 남편이지. 여기 사람들은 이 남자가 고모부인 줄 알고 있어. 이미지 팔아서 싸구려 비싸게 파는 게 내 동생이 하는 일이라고 이제 알겠니?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아이들은 독감 때문에 힘든지 식은땀을 흘려가며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애 때문이라도 얼른 택시를 불러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우는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시댁에 내려놓는데 황당한 시어머니가 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아니, 애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떡해? 독감에 걸렸다며? 나나 너희 시아버지 옹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어머니, 독감 걸렸다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출장 핑계로 바람 피우러 간 신우이 애들은 절대 못 봐요. 저 이혼할 거거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바람? 이혼? 곧 있으면 모르고 싶으셔도 다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차라리 몰랐던 지금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저는 SNS 피드 사진을 여러 장 캡처해 고모부와 신우이에게 단체 톡으로 보냈어요. 부부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요. 그리고 아이는 시댁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바쁘다는 신우이가 잽싸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왜요? 아까는 바빠서 통화할 시간도 없다고 해서 톡으로 보낸 건데. 언니, 미쳤어요? 지금 그 사진들을 거기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애들 좀 부탁했더니 저 엿먹이는 거예요? 언니 우울한 것도 다 뻥이죠.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너는 좋다고 바람 피우고 사진 찍으러 그 멀리까지 갔으면서 나더러는 내 애들을 내 애처럼 생각하라고. 너야말로 미쳤니? 나 지금 언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이건 비즈니스인데 이제 어쩔 거냐고요? 언니 때문에 나 이혼녀 되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 내가. 근데 막말로 무슨 문제가 있어? SNS는 어차피 가짜 남편인데 이혼했다고 뭐 달라지나? 아, 아니지.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어린이집이나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봐. 그럼 다 뽀록 날 텐데. 민영아, 너 지금 사기치고 돈 버는 건 알고 있지? 뭐야? 너 거기 딱 기다려. 내가 당장 서울 올라가서 내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새끼랑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바람 아니라고. 네가 나 먹고 사는데 도와준 적 있어? 난 죽으나 사나 내 남편밖에 없어. 나 혼자 애 둘을 어떻게 키우라고? 당장 네가 수습해. 오해했다고 네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란 말이야. 아, 바람이 아니구나. 근데 어쩌지? 내가 타고 그 남자 SNS에 들어갔더니 너희 잠자리 사진만 없고 별의별 사진이 다 있던데 뭐 나는 이제 너희 오빠랑 갈라설 거라. 상관없는데 내 남편이 그걸 믿어줄까 의문이 들긴 한다. 서울로 오든 거기서 계속 바람을 피우든 알아서 하고 이젠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 이참에 나도 SNS에 내 애들 사진 좀 올릴까? 네가 내팽개친 내 애들 사진 나한테도 많은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아니지. 그 남자 인스타 피드 사진을 내 남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야, 너 그러기만 해봐. 야, 아니, 언니 제발.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인생 똑바로 살아.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는 약이 올랐는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신우이 번호를 차단해 버렸죠. 그리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마침내 도장을 찍고 남편에게 던져버렸고 서로가 원하는 이혼인 만큼 이혼은 순식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저희 엄마는 당신 성격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대로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오셨고 덕분에 경찰서에 불려가긴 했지만 솔직히 통쾌했어요. 그 뒤 아이도 없고 결혼 기간도 길지 않은 저희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바로 남남이 되었고 남편은 아직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거만을 떨더군요. 당장 벌이도 없으면서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랑 우리 가족들에게 빌면 없던 일로 해줄게. 웃기고 있네.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만약 길에서 보더라도 제발 모른 척 하자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과 깨끗이 이혼을 했어요. 벌이가 없어서 자기한테 매달릴 거라고 생각한 그놈 보란 듯이 잘 살자고 다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의 레퍼토리처럼 화려한 싱글이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이혼한 지 2년 만에 엄마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제 이름으로 작지만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엔 4명 정도 모여 욕심 없이 시작했는데 조금씩 업계에서 평판이 오르더니 이젠 제법 사무실다운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대표로서 책임감도 커져갔죠. 그러자 그게 저에겐 약이 됐는지 지난 씁쓸했던 과거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노래하던 화려한 싱글의 삶이 현재가 되었는데 막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보니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화려한 싱글은 너무 바빠서 그걸 다 누릴 시간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명색이 대표라 저희 엄마의 성화로 고급 외제차를 뽑게 된 저는 차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유를 하러 갔다가 헐레벌떡 뛰어온 직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기름때를 묻히고 달려온 직원이 그렇게 동생만 챙기는 바보 같은 전 남편이었거든요.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그놈과 그렇게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산 제가 자랑스러웠는데 그의 반면 그놈은 자기랑 헤어지고 성공한 저를 보고 적잖게 놀란 눈치였는데 곧 주유를 하는 동안 그놈이 무슨 마음인지 이야기를 술술 하더군요. 잘 지냈어? 와, 차 멋지다. 벤츠네. 회사 차렸다는 말은 들었어. 어머,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 동창들 사이에서 너 유명하더라.
뭐, 덕분에 나도 좀 유명해졌지. 그래. 근데 넌 어쩌다가 여기서 일해? 회사는 그때였어요. 주유가 끝났는지 기계에서 소리가 멈췄고 저는 됐다며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놈이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카드를 받아야 했기에 얼떨결에 그놈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뒤 듣게 된 소식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신우이가 이혼을 당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부인이 있었다는 건 충격이었어요. 아주 유부남이 이를 핑계로 쌍으로 놀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대 와이프 때문에 모든 사실이 SNS에 공개된 신우이는 사기로 경찰서까지 다녀온 모양이었고 종국엔 그 피해 보상과 고모부가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지면서 그야말로 물어줘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듯 했어요. 결국 우리 이혼할 때 나는 보증금이랑 내 퇴직금, 우리 부모님 집까지 다 민영이 그년 때문에 다 써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쓰러지시고 동생은 이젠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집에서 애들 봐. 이런 말 미안하지만 자업자득이다.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나 바쁜데 이제 그만 카드 줘. 저기.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예정을 생각해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먼저 보낸 우리 애기 생각도 많이 했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니까. 나도. 그래, 할 수만 있다면 널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그럼 널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너 같으면 빌려주겠어? 카드 안 줄 거면 그냥 분실 신고할게. 보다시피 난 이혼하고 아주 즐겁게 살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헤어질 걸 후회까지 되네. 잊지 않았지. 다신 만나지 말자는 말. 앞으로 내가 여기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잘 지내.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그렇게 시원한 순간이 없었거든요. 살아가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으면 그때를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가면 그런 순간도 찾아온다는 걸 경험했던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화려한 독신의 삶을 만끽하며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화려하다는 게 꼭 성공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라도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게 화려한 독신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커플은 되지 못했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건강 챙기시고 이 순간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